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NMR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NMR의 원래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뉴클레어스가 이렇게 회전이 있는데 그 회전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회전이 바뀌면서 얼라인드 그 마그네틱 필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던 것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흡수하는 에너지.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디텍트 해가지고 케미칼의 컴파운드의 구조를 갖다 알아내는 방법이 NM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근데 그 각 이제 프로톤에 이제 그 뉴클레어스 회전하는 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프로톤이라 그랬는데 프로톤이라는 게 이제 H 플러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H 플러스는 H 플러스인데 컴파운드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케미컬 안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케미컬 안에 그 카벨란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수소 1 이렇게 붙였죠. 프로톤은 프로톤이니까. 그 프로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일렉트론에 관련된 환경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그 프로톤의 주위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으면 그 일렉트론이 제너레이트하는 매그네틱 필드가 있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걸어주는 매그네틱 필드하고 상쇄가 돼서 본인이 받는 매그네틱 필드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실딩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쉴딩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없어지면 일렉트론이 없어지면 디실딩 하는 거고 많으면 쉴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으면 쉴딩 하면 그 흡수하는 에너지 프리퀀시가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래서 쉴드가 많이 되어 있는 거, 일렉트론이 많이 옆에 근처에 포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지금 프리퀀시라고 되는데 프리퀀시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야 되죠. 그 전에 대부분의 그래프는 항상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죠. 근데 이 NMR 그래프는 오른쪽이 제일 낮은 거고 왼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업필드라고 그러고 여기를 다운필드라고 부른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낮은 프리퀀시에서 나타나고요. 만약에 주변에 일렉트론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그네틱 필드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하이 프리퀀시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였죠. 테트라메틸실레인. 테트라메틸실레인의 역할이 뭐였어요? 기준점이었어요. 기준점이라서 이 컴파운드가 잡히는 그 피크 그걸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프트 되는 거를 우리가 다운필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다운필드 하는 게 기계 쓸 때마다 좀 다르다 그랬죠. 기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기계. 그게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다 보정해주기 위해서 나온 그 개념이 케미컬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는 실제로 관찰된 시프트를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로미터 프리퀀시로 나눠준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단위가 바뀌죠. 그래서 단위를 뭐라고 그러면 parts per million에서 ppm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ppm 값을 케미컬 시프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러한 그래프였어요. 쭉 가볼까요? 이런 그래프였죠. 이런 그래프. 그죠? 그래프 여기서 피크가 몇 개 보여요? 2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zero가 여기 있네요. 듣던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자, 여기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TMS. 그죠? TMS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조금 보이죠? 조그만 피크 보이세요? 요걸 조금 넣어줘요. 항상 실험할 때. 그럼 얘가 잡히는 자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하나 있고 3점 몇 정도에 하나 있고 그래요. 자, 이 피크의 높이가 어떤가요? 이게 크죠? 높고 이게 작아요. 자, 이 피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종류가 두 가지인 프로톤이 잡힌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인 프로톤이 잡혔는데 높이가 높은 것은 그 종류의 프로톤이 많은 거고요. 높이가 낮은 거는 그 또 다른 종류의 프로톤이 작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몇 가지 종류의 프로톤이 보이나요?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톤이 처해져 있는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의미를 해요. 포지션이 케미컬 인바이러먼트 포지션이 같은 게 여러 개, 지금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거하고 어느 거죠? 여기 있는 프로톤하고 여기 있는 프로톤하고 여기 있는 프로톤이 같은 입장이죠. 이제 여기 있는 요 프로톤은 다른 입장이죠. 자, 이 세가 여기에 있는 이 몇 개예요? 프로톤이 다? 몇 개죠? 이거, 여기서 보이는 프로톤이 몇 개죠? 9개예요. 자, 이게 한 종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미컬리 이퀴밸런트한 포지션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프로톤은 몇 개예요? 2개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는 2개고 하나는 9개면 어느 게 어느 거 피크였겠어요. 이 피크가 이쪽에 있는 프로톤이고 요거 3개 합한 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2개가 여기서 잡히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피크가 인테그레이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잡히는 이 7이라는 숫자와 1.6을 갖다가 나누면 정확하게 9대2가 거의 정확하게 9대2가 나온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무슨 소리인지 조금 모르겠다 싶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1,1-다이클로로에세인이라고 하는 컴파운드예요.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이제 1,1-다이클로메세인 딱 그러면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레이시오 오브 프로톤이에요. 몇 가지 종류의 프로톤이 있어요? 2가지 있어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에요. 그죠? 1대 3이든 3대 1이든. 자, 3대 1이죠? 자, 여기는 몇 가지 종류의 프로톤이 존재하나요? 여기도 2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하고 이것. 그 다음에 여기. 몇 대 몇이에요? 6대 2, 3대 1. 마찬가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NMR을 찍어보면 프로톤 위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이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케미컬 시프트는 틀려요. 왜냐하면 인바이러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클로라이드 2개 있고 여기는 클로라이드 2개 있는데 여기 메틸 그룹이 있어서 시프트는 다르지만 인테그레이션 하는 라인 자체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스플리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핀 스플리팅.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한 그룹의 하이드로젠이 멀티플렛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멀티플렛이 뭐냐? 싱글렛, 더블렛, 트리플렛, 쿼드렛, 퀸틀렛, 셉텟, 옥텟, 노넷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라는 거죠? 이게 싱글이면 1개, 더블이면 2개, 트리플렛이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종류의 피크가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피크 하나씩 나왔죠? 딱 하나씩. 근데 그 피크가 스플릿 해가지고 여러 개가 쫙 보이는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프로톤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프로톤하고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피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매그네틱 필드에서 얻어진 에너지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일렉트론에서 쉴딩 되거나 디쉴딩 돼가지고 케미컬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옆에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프로톤이 있으면 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플릿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몇 개로 보여요? 피크가 대략 3개. 여기는 몇 개로 보여요? 2개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싱글렛,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뭐라 그랬죠? 더블렛. 이게 더블렛이에요. 그 다음에 3개는 트리플렛. 자, 이건 더블렛이고 트리플렛이 됐어요. 자,
여기는 이 컴파운드에 NMR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프로톤의 종류가 몇 개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크가 메이저 피크가 하나하고 두 개인데 이게 더블렛이고 트리플렛이지 사실은 한 가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이시나요? 두 가지 종류의 하이드로젠 보여요? 어느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얘네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입장이라는 건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어느 게 어느 거 픽이죠? 자, 1번은 어느 픽이에요? 이쪽 픽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이쪽 픽이겠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개수 두 개. 그래서 높은 게 맞죠? 거의 1대2죠, 지금. 거의 almost.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 근데 왜 이건 트리플렛이고 이건 더블렛일까요? 자, 이거는 이 두 개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찍히는데 이 프로톤의 매그네틱 필드의 상태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카본에 달려있는 프로톤에 가지고 있는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피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얘에 의해서 결국은 종류는 한 가지인데 옆에 영향을 주는 프로톤 한 가지죠.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이거는 여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옆에 있는 프로톤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오리지널 피크에서 얘하고 얘에서 영향을 받아서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기고 이건 이렇게 생긴 건데 결국은 이 각 트리플렛하고 더블렛에 있는 이 피크 사이에 있는 거리들은 똑같아요. 얘네 둘끼리 똑같고 여기서는 여기서 둘끼리 똑같고 좀 전에 봤던 그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얘기인데 1,1,2 트라이클로로에ಥे인 같은 컴파운드인데 여기는 이 면적 요 피크의 면적을 의미해요. 이 밑에 그게 이제 55고 여기는 110이었어요. 그래서 1대2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하이드로젠 하나, 프로톤 하나 있었던 거는 트리플렛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거는 옆에 있는 네이버링 하고 있는 하이드로젠의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N+1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N+1 룰. 자, 여기서 말하는 1이란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요. 이 옆에 있는 N이라는 거는 자기 옆에 있는 두 개의 네이버링 프로톤의 숫자를 의미를 해요. 네이버링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개였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2+1 해서 3 해가지고 트리플렛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는 오른쪽에 있었던 하이드로젠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두 개는 equivalent한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똑같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피크가 있었는데 그 피크를 쪼갤 수 있는 네이버링 하이드로젠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자신은 한 가지인데 옆에는 한 개 1 하이드로젠 하나이기 때문에 더해서 2 그래가지고 더블렛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덧셈 간단한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링 프로톤의 숫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숫자는 결정이 됐죠. 피크의 높이로 인터그레이션 하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N은 자기 옆에 있는 네이버링 프로톤의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exception이 있어요. N+1 룰의 exception은 뭐냐면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스플릿 안 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 하이드로젠이 이 옆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에 의해서 스플릿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스플릿이 보이지 않아요, 이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플릿 보이지 않아요. X하고 Y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시메트리를 보이면 얘네들은 스플릿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same 그룹 안에 있는 거는 스플릿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카본 안에 붙어 있는 서로의
그 하이드로젠, 얘는 스플릿하지 않고 얘는 스플릿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옆에 붙어 있던 카본에 붙어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스플릿되는 거지 자기 안에 붙어 있는 거하고는 스플릿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케미컬이 같은 인바이러먼트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 정확하게 자기네들끼리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스플릿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그러니까 principally 어떤 경우에 이게 apply가 되냐면 aliphatic chain, 즉 완전히 saturate 되어 있는 이런 체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saturate 되어 있는 ring 안에서 그 split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더블 본드 안에서는 스플릿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블 본드 안에서는 하지 않고 완전히 aliphatic한 체인 안에서 스플릿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컴파운드를 찍었을 때 그 안에 더블렛, 트리플렛 막 이런 게 막 보인다. 그러면 오 여기는 완전 saturated 된 리전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고요. 자, 이걸 봅시다.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이 컴파운드예요. 어느 게 어느 건가요? 1번 피크, 1번 하고 2번. 자, 1번 하이드로젠 있고 2번 하이드로젠 프로톤 있고 자, 여기 1번 있고 2번 있고 어느 게 어느 거죠? 이건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이건 2번이죠. 그리고 이거는 1번. 왜냐하면은 여기 프로톤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저 여기는 지금 하이트가 3이고 여기는 지금 1이에요. 3대 1이니까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거를 갖다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이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로 스플릿 되어 있나요? 4개면은 뭐라고 불러요? 레인지를 벗어났어요. 싱글렛, 더블렛, 트리플렛까지 한다음에 어려워. 그 다음에 쿼텟, 그죠? 쿼텟는 뭐야? 사중주, 현악 사중주 할 때 그 쿼텟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중주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죠? 왜 여기가 쿼텟이 됐죠? 자 여기 있는 이 프로톤이 이 옆에 있는 네이버링 프로틴 3개에 의해서 지금 스플릿 된 거죠. 그럼 n 플러스 1 룰이 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개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더블렛이에요. 여기는 좀 쉽죠? 여기 왜냐면은 3개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n 플러스 1 하면 2개니까 더블렛이 나온 거죠. 되게 신기하죠, 지금.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플리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B, C 3가지의 프로톤이 지금 있어요. 자, A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트리플릿이라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나요? 자, A가 만약에 피크가 NMR에서 찍혔을 때 그거는 트리플릿으로 나타낼 것이다. 예측했어요. 왜 그렇죠? 옆에 네이버링에 2개 있기 때문에 이게 트리플릿이에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이제 픽이 생기는데 쿼텟이 될 것이다. 이해하죠? 오케이. 그 다음 C는 어때요? C는 싱글렛이에요. C는 얘네들에 의해서 스플릿 안 돼요. 너무 멀어요. 그죠? 너무 멀다는 게 얘는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싱글렛, 우아하게 싱글렛.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여기는 몇 가지 프로톤이 존재하나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라고 처음에는 3가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2가지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쪽에 지금 2개 있고 이쪽에 지금 2개 있는데 이게 지금 브로마이드 옆에 있어가지고 입장이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B라고 표시되어 있는 프로톤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또 다른 종류고요. 어느 게 어느 거예요? 이건 A예요, B예요? 이 B예요. 이거는 A예요. 왜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죠? 4개 있고 여기 1개 있고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약간 눈치를 챌 수도 있겠지만 위치도 틀려요. 개수로 하는 게 쉬워서 그렇긴 하는데 위치가 틀려요. 그죠?
왜 위치가 여기 왜 이게 높은 데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더 높다고 이쪽 다운필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보다 디실딩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피크 종류를 알아맞추는 거는 되게 쉬웠어요. 그죠? 양으로 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지금 obviously B는 이거고 A는 이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shift 된 거 보고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shift가 지금 이쪽이 더 많이 된 거죠. 더 많이 됐다는 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 거죠. 더 많이 에너지를 흡수한 거는 디실딩이 더 많이 된 거죠. 디실딩이 더 많이 된 이유는 뭔가요? 브로마이드가 양쪽에 지금 붙어 있어요. 자, 브로마이드는 어떤 아이죠? 헬라이드죠. 전자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프로톤에 가지고 있던 전자들을 브로마이드가 좀 당겨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디실딩이 되는 거죠. 디실딩이 되면은 더 많은 하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죠. 그러면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죠. 그게 왼쪽에 잡힌 거예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스플릿 상태는 어떤가요? 자, 이거는 B라고 했으니까 B는 지금 스플릿이 몇 개예요? 지금 몇 개죠? 피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트리플렛이에요. 그럼 뭐에 의해서 지금? A에 있는 이 2개에 의해서 됐어요. 자, 여기는 몇이에요? 몇 개예요? 아, 드디어 5개가 나왔어요. 퀸텟이 나왔어요. 자, 5개 되면은 뭐 네이버링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개였다는 거죠.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 있죠, 양쪽에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걸 볼까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좀 꽤 많아요. 양이. 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뭘까요? 어느 걸까요? 답이 있어요, 지금. 답 적어놨어요. 2. 자, 여기 2예요. 자, 한 개예요. 하나니까 되게 양도 적죠, 지금. 1, 2, 2, 6, 3 그랬으니까 제일 적은 양의 한 개의 프로톤이 여기 있는데 우아하게.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어떻게 해서 7개가 되죠? 2인데 옆에 B에서 스플릿한 거죠. 그래서 7개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B로 가볼까요? B는 몇 개예요? 프로톤이. B가 여기 있어요. 제일 많죠? 제일 많으니까 제일 높이 있어요. 제일 높이 있는데 B는 스플릿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A는 어디 있어요? A는 왜 여기 있어요? 이거 A인지 어떻게 금방 알죠? A 지금 제일 끝에 있죠? 메틸 그룹 제일 끝에 있어요. 쉬프트 가장 안 돼요. 왜냐하면 디실딩 이펙트가 없어요, 얘는. 그죠? 자기가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일렉트론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죠? 나머지는 다 옆에서 끌어당기는 애들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경우 이런 E 같은 경우 제일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잡혔어요. 5번에. 5ppm 근처에. 자, 이거는 왜 그래요? E가 여기 안 잡히고 여기 잡힌 이유는 뭐죠? 산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산소뿐만이 아니라 옆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때요, 얘네들이? 일렉트론 잘 가져가죠. 일렉트론 잘 가져가면 프로톤 입장에서는 어때요? 디실딩이 잘 된 거죠, 지금. 디실딩 잘 돼가지고 굉장히 밑에 잡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E하고 A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A는 오른쪽에 있고요. E는 지금 왼쪽에 있어요. 이만큼의 차이만큼 지금 일렉트론 인바이러먼트가 틀린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 옥시젠이 우리가 일렉트로 네거티브하다. 그리고 옥시젠이 일렉트론을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개념들. 그게 숫자로 얼만큼 나타나는지가 이 정도 느껴지는 거죠. 가늠이 되는 거죠. 이만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저 조그만 몰리큘 안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C고요, 얘가. C. 그다음에 여기 D 있어요. D. 있고. 잘 따져보면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링이 나왔어요, 드디어. 링이 나왔는데 5,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5라는 이상해요. 피크가 작은데 왜 5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2, 3이랑 인테그레이션 한 건데 여기서 이게 2인데 이게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데 얘는 5래요. 양이 꽤 많아요. 근데 짧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테그레이션은 피크의 높이가 아니고 사실상 면적이에요. 그 밑에 피크의 밑에 있는 면적 있죠? 그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피크가 굉장히 여러 개 겹쳐 있죠. 굉장히 여러 개 겹쳐 있어서 이 밑에 있는 거를 다 합하면 이게 5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3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운시프트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럼 얘는 정체가 뭔가요? 자, 2하고 3부터 한번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2는 어디 있어요? B죠. 그죠? 그래서 여기 4개 쿼텟 있고요. A는 뭐예요? A는 3개니까 그리고 5와 트리플렛 있고. 여기는 해결 다 됐어요. A하고 B라는 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 5는 어떻게 된 거죠? 자, 하이드로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하이드로젠이 여기서 잡힌 거예요. 얘는 지금 벤젠 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레조넌스가 있는 그런 구조죠. 일렉트론 쉴딩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렉트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게 가지고 있어요? 벤젠 링은. usually 벤젠 링은 일렉트론을 잘 품는 아이죠. 그보다 레조넌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프로톤이 상당한 많은 일렉트론을 벤젠 링한테 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쉬프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벤젠 링의 시그널은 대개는 6.5에서 8 근처에서 잡혀요. 그래서 6.5에서 8 근처에서 이렇게 복잡한 시그널이 나타난다. 몇 개가 막 서로 겹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벤젠 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벤젠 링에 붙어 있는 그 프로톤은 서로 에너지 준위가 약간은 다른데 그 약간은 다른 게 완전히 시그리게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곳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6.5에서 8 사이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 그러면 벤젠 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몇 개를 했는데 커먼 패턴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플릿 하는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다를 경우에 서로 스플릿 하면은 똑같이 스플릿 하니까 1대1, 1대1, 4대4라고 높이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된 경우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봤죠.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더블렛하고 쿼텟하고 같이 뜨면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블렛하고 트리플렛하고 같이 뜨면 어때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트리플렛, 쿼텟하고 같이 뜨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렛 2개 있으면 H2 이게 2개 나란히 붙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소프로필 모양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7개짜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커먼 그 패턴이 있어요. 커먼 패턴이 있어서 그게 뜨면 이거는 이런 구조가 전반적으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NMR의 장점이에요. 좀 더 볼까요? 여기는 이제 메실렌 프로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프로톤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실 프로톤 해가지고 이쪽에 쭉 3개 잡혀 있어요. 앞에서 본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를 전부 종합하면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봤던 저 픽이 왜 생기지? 이게 왜 스플릿하지? 뭐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피크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일렉트론 덴스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거고요. 뭐가? 프로톤이요. H+. 그다음에 shielded 프로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업필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hielded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low frequency에서 잡힌다는 거고요. small delta value라.
스몰 델타 밸류라는 거예요. 델타 ppm 밸류. 그걸 델타 밸류라고. 케미컬 시프트 델타 밸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거죠. 반대로 일렉트론 프로 엔바이러먼트에서 디실딩이 되면은 다운필드가 되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large 델타 밸류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가 쭉 돼서 ppm 즉 델타 밸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봤는데 숫자만 한번 봅시다. 이게 4.37이고 이게 2.07이고 1.04라고 지금 써 있어요. 자, 4.37이면은 아까 봤던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자, 왜? 숫자가 작을수록 오른쪽. 자, 숫자가 작을수록 오른쪽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왼쪽이었어요. 자, 여기는 끝이 여기가 지로예요. 여기 지로고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자, 그럼 숫자가 4.37이면 이쪽에 잡히겠네요. 자, 이거는 중간쯤에 있을 거고, 자, 이거는 1쯤에 있어요. 왜 이게 4.37처럼 높은 곳에 잡혔죠? NO2 때문에 그래요, 지금. NO2가 어떤 거예요? 일렉트론 많이 가지고 있죠. 얘는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그런. 일렉트론 위드드로, 인덕티브한 거, 일렉트론 위드드로 하죠. 인덕티브 이펙트 있고. 4.37에 잡히고 그 옆에 있는 2.07고 1.04예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4.5 ppm 이게 가장 그 숫자가 높죠. 대개는 플로라이드가 일렉트론 네거티브가 가장 높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그 개념이 여기서도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다른 그 스트럭처가 잡히는 곳이 여기 적혀 있어요. 세츄레이트 되면 주로 다 오른쪽에 있고요. 이렇게 더블 본드랑 막 옥시젠이랑 막 있고 막 그러면은 90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벤젠린 같은 경우는 6.5에서 8 근처에서 잡히는 거죠. 더블 본드 있으면 이쯤에서 잡히고 Z, 그러니까 O나 N 같은 거 있으면 이쪽에서 잡히고. 대충 이제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강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메사인이 되면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탄소하고 프로톤하고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메실 프로톤은 가장 오른쪽에서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메사인 프로톤 즉 그 3차 tertiary 그 프로톤이죠. 쉽게 얘기하면 tertiary 프로톤으로 있을 때 좀 왼쪽에 잡히는 상황이에요. 1.559, 0.85. 이것도 이해 가죠. 왜냐면 옆에 카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얘네들이 조금 일렉트론 가져가죠. 얘보다는 얘가 일렉트론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은 데서 잡힌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종류의 거의 이제 웬만한 종류의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웬만한 종류의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대강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거는 우리 이거 지금 다 한 거고요. 내용을 한번 서머리 한번 해봅시다. 시그널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즉 피크가 숫자, 피크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피크가 2개 떴다, 3개 떴다, 5개 떴다. 그게 뭐를 의미하죠? 프로톤의 종류. 여기서 말하는 종류란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같은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프로톤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 of the chemical shift는 뭘 의미해요? value of the chemical shift. 즉, value란 델타 밸류, 숫자, ppm, 그건 뭘 의미하죠? 케미컬 인바이러먼트의 성격을 의미하죠. 숫자가 높으면 어땠어요? 그 프로톤 주위에 뭐가 많아요?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죠? 숫자가 낮으면 드라이하죠. 옆에 카본 같은 거 막 있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인테그레이션 밸류가 있었어요. 인테그레이션 밸류.
피크의 높이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였죠? 뭘 의미하는 거였죠? 같은 종류의 프로톤의 개수죠. 그죠? 그 피크가 높으면 그 종류의 프로톤이 여러 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스플리팅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주변에 그 프로톤의 주변에 몇 가지의 프로톤이 몇 개의 프로톤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자,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안다면 전반적인 카본 하이드로젠 스트럭처의 뼈대를 거의 구축해낼 수 있겠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NMR을 찍으면 정말 많이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정도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매스예요. 지금까지 나온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기억나요? 한 지난주에 배웠던 매스 스펙트로. 그게 요즘에는 거의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는데 그 전에 NMR 되게 중요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간단한 스트럭처를 빨리 파악하는 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프로톤을 했는데 뉴클레어스가 회전하는 거는 프로톤뿐만이 아니라 C13도 할 수 있어요. 카본 13. 그래서 카본 13 NMR도 찍을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인데 기본적으로는 프로톤하고 다 똑같아요. 뭐가 틀릴까요? 케미컬 시프트 레인지가 틀려요. 220 ppm이에요. 되게 크죠. 그죠? 에너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써요? 안 그렇게 써요? 프로톤은 조금 해가지고 딱 도니까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카본은 뉴클레어스 되게 크죠? 몇 배예요? 프로톤은 6배 정도 돼요. 6배 거의. 그죠? 크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밸류가 좀 큰 편이고요. 레퍼런스는 똑같이 TMS를 써요. 그래서 뭐 베이지컬리 거의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sp3 카본의 경우 가장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5의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잡힌다는 거. 중간에 링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본드 같은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헬라이드 본드 있는 거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똑같죠? 거의 프로톤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틀린 게 없어요. 똑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나오는 이 테이블이 여기 있고요. 이것도 뭐 특별히 그렇게 한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계속 찍어가지고 나온 보편적 밸류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C13 NMR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이제 2뮤탄올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카본이죠. 프로톤이 아니고. 카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카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A, B, C, D. 여기 답도 있어요. A, B, C, D. 자, 보세요. A, B, C, D인데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는 어느 거예요? 얘죠? 메틸 그룹이죠? 자, 메틸 그룹에 있는 카본이 가장 에너지를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틸 그룹인데 OH 옆에 붙어 있는 메틸 그룹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C 중간에 있는 카본이고요. 그 다음에 D가 하이드록실 그룹 바로 옆에 있는. 마찬가지예요. 디쉴딩 이펙트하고 똑같아요, 지금. 근데 얘도 스플릿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자, 컴파운드는 똑같은 거예요. 컴파운드 같은 건데 이거랑 같은 기계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기계가 이거는 프로톤 커플 모드라 그래가지고 카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커플링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플릿 되는 거를 찍은 거예요. 기계가 있는데 그게 모두 이렇게 스위치 쉽게 얘기하면은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들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퀄라이저 밴드가 있죠? 요즘은 쉬워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그거 막 내가 학생 때는 음악 들을 때 그 요즘처럼 좋지가 않아서 막 수동으로 다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했어야 됐고요. 그게 이제 DJ의 가장 큰 DJ라고 알아요? 뮤직 DJ, 주크박스 DJ가 그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아주 우수한 DJ의 그 관건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오는 거 어때요? 락, 거기 보니까 그때 락, 보컬, 클래식 이런 거 해가지고 턱턱턱 바꾸면 소리가 휙휙휙 변하죠. 그러면은 달라지죠, 소리. 같은 얘기예요. 모드를 바꿨어요. 기계 모드를 바꿔서
이거는 카본만 찍을 수 있게 한 거고요. 이거는 카본하고 프로톤하고 간섭하는 걸 찍을 수 있게 바꿔줘. 그래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A, B, C, D 이렇게 됐었는데 이건 솔벤트 역할을 하는 솔벤트에서 여기서 찍힌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고요. A, B, C, D 했는데 A가 어때요? 몇 개예요? 피크가 4개. 퀄텟이에요. 어떻게 퀄텟 됐죠? 카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스플릿된 거예요. 이거는 프로톤은 어땠어요? 자기 네이버링에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스플릿됐죠. 카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스플릿돼요. 그럼 말이 맞아요. 왜 말이 맞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프로톤이 제일 가깝잖아. 그죠? 프로톤을 찍을 때는 프로톤 기계로 찍는 거거든요. 그 프로톤 기계로 찍으면 프로톤은 바로 네이버링에 있는 프로톤하고 간섭하는 거에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는 여기에요. B도 자기 3개 있으니까 여기도 퀄텟. C는 어때요? 2개 있으니까 트리플. 그 다음 D는 어때요? 더블. 이렇게. 이렇게. 재밌죠? 네. 재미있어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NMR일 거예요. MRI라고 들어봤어요? MRI 찍어봤어요? MRI를 찍어봤다는 거는 좀 심각했다는 얘기죠, 뭔가가. 그래서 별로 좀. 근데 요즘은 거의 MRI 다 쉽게 찍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번 찍는데 막 몇백만 원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가격 싸졌죠. 한 뭐 30만 원, 20만 원 뭐. 네, MRI 굉장히 싸졌어요. CT는 막 몇만 원에 찍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아주 쉬워졌어요. 근데 MRI를 되게 다들 이제 좀 자주 옛날보다는 그래서 자주 찍는 편이에요. 왜냐면 의사들도 이제 좀 자신 없죠. 이렇게 뭐 잘못됐 조금 쉬운 거 있는데 빨리 찍어서 보자 이렇게. 그래서 옛날보다 굉장히 자주 찍어요. 이게 NMR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자, NMR 시그널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피크를 받아서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위치, 자,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2디멘전이죠. 2차. 그러니까 위치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갖다 다 시그널을 픽셀 시그널로 다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어디쯤일까요?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폐 부위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이렇게 찍죠. 결국은 MRI는 뭐예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찍는 거예요.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데 쭉 잘라서 해요. 이거는 어디쯤인 걸로 생각이 드시나요? 어디예요? 머리 이쯤 딱 이게 눈이죠. 눈, 코, 눈.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MRI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보여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죠, 이분은? 이 환자분은? 이쪽이 좀 허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NMR은 뭘 찍은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딴 원리적인 이 얘기 하기 전에 원리적인 걸로 다시 돌아갑시다. 뭘 찍은 거죠? NMR 몇 가지 있었죠? 우리 배운 거 중에 NMR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하나는 못 찍었어요. 프로톤 찍었어요. 2번째는? 카본 찍었어요. 이거 뭐 찍은 걸까요? 이건 프로톤 찍은 거예요. 카본 찍으면은 너무 다 뭉개져서 나. 그리고 어려워요. 카본 찍으려면 어때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 되죠. 사람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약한 에너지로 찍을 수 있는 프로톤으로 찍어요. 프로톤을 찍는데 어디서 나온 프로톤을 찍을까요? 물에서 나온 거 찍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고요. 그 물이 옆에 있는 컴파운드들하고 하이드로젠 본딩 막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티슈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하고 결합하고 있는 물에서 나오는 프로톤의 시그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쉽게 얘기해서 뭔가 티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하고 붙어 있었던 물에 있는 프로톤의 시그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옇게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왼쪽 뇌 안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지만 종류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요즘 인핸스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케미칼의 종류도 밝혀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미지만 봤는데 이제는 그 시그널을 따로 분석해서 이미지 따로 하고 거기서 나온 시그널 따로 분석해가지고 무슨 케미칼이 거기 많아졌다. 예를 들어 콜린 이런 게 많아졌다. 아세테이트 이런 게 많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병이 생겼구나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콜린이 많아지면은 튜머예요. 브레인 튜머에서는 콜린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앱세스라고 지금 여기 얘기했는데 앱세스가 생기면은 아세테이트가 많아져요. 앱세스는 뭘까요? 앱세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곱는 거예요. 곱는 거. 피부에 종기 아세요? 종기 생기는 거 옛날에 아주 심각하게 곱는 그 상태. 그 종기가 피부에 생기면 빨리 볼 수 있죠. 근데 내장 안에도 생길 수 있고요. 몸 어디서든지 다 생길 수 있어요. 브레인에도 생겨요. 슬프게도.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리션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이하게 쓰이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자, 5분만 쉽시다. 자, 카본 NMR에서는 인테그레이션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카본은 위치만 이제 있어서 그 위치에서 있는 카본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그 카본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카본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그 카본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근데 스플릿은 자기네끼리는 못해요. 카본 스플릿은 안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카본 스플릿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카본의 인테그레이션 인포메이션은 얻을 수가 없고 그 특징 왜 그럴까요? 왜 카본 프로톤 되는데 왜 카본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 보세요. 프로톤하고 카본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프로톤이 몇 개가 있어야 카본이 돼요? 프로톤 6개에다 뉴트론 6개를 넣어야지 카본이 돼요.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알겠죠? 무거운 데다가 차지도 엄청 많이 띄고 있어요. 걔를 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한 번 돌린 거를 갖다가 프로포셔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상황에서 걔네들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브레이션, 스스로의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본드 바이브레이션 옆에 있는 일렉트론 다 해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커다란 몸체만 보는 거지 그 옆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프로톤은 한 해만 있죠. 찰지 하나만 딱 띄고 있기 때문에 걔는 가볍고 그다음에 아주 날렵하죠. 쉽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여러 가지로 스플릿하고 그래요. 근데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고요. 그다음에 Chapter 11. 다시 이제 우리 반응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다메이션 강아지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 저자분이 개를 2마리 키우세요. 그 개 중에 한 마리인데 왜 이 그림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자기 강아지가 이뻐서 거울 이미지. 거울 보고 있어요. 걔가 거울 보고 있어서 거울 인앤셔머 거울 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느라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걔가 거울 보면 자기 얼굴 알아보나요? 잘 몰라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걔한테 알아보죠. 자기 얼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뭐가 있다는 응시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룹 4에 있는 이제 그 패밀리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룹 4에 있는 거는 뭐냐면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CO 더블 본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Z가 이제 일렉트론 네거티브 하느냐 아니면은 알킬 그룹이나 아니면 하이드로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죠. 자, 카보닐 그룹이 있고요. 그 옆에 알킬, 아슬 이런 게 붙여 있으면 아슬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카보닐 그룹에 무엇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카보닐 그룹이 CO에 더블 본드 붙어 있는 건데 거기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으면 뭐라 불러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런 알콕시 그룹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알콕시 그룹이 들어오면 에스터가 되죠. 에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힐라이드 같은 게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특히 클로라이드. 우리가 이제 클로라이드를 많이 주목을 할 거예요. 다른 힐라이드는 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클로라이드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아셀클로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이제 아마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알킬 그룹이 들어와서 본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이즈가 되죠. 아마이즈가 이제 여러분의 생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이제 컴파운드가 있는데 서로 substitute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젠이 붙으면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알킬 그룹이 들어오면 이제 키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그룹 안에. 가장 여러분하고 친숙했던 그런 케미칼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많은 케미칼들이 어떤 반응을 갖다 유리하게 진행을 하느냐라는 걸 들여다보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여러 가지 그룹이 이제 쭉 있고요. 카르복실릭 애시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알데하이드하고 키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usually 이 가운데 있는 이 카본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게 되면 이 옆에 있는 substituent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leaving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leaving 그룹이 이런 클로라이드나 아니면 알콕시 그룹이 되거나 하이드록실 그룹이 되거나 아니면 아마인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그거에 conjugate acid of living 그룹이 있죠. conjugate acid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HCl 이런 알코올, 물, 이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이것에 대한 pK 값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pK가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7이면 어때요? 강산이죠. 자, 36이면 어때요? 아주 강염기죠. 자, 어떤 게 잘 떨어져 나가요, 그럼? conjugate acid가 강산일수록 잘 떨어져 나가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클로라이드가 여기 있는 암모니아 그룹보다 훨씬 더 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전에 있었던 여러분 많이 배웠던 거 거기서 계속 나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알데하이드나 키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하이드로젠이 되고요. 이런 그 H가 붙어 있는 또 다른 이제 컴파운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pK가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 잘 떨어져 나가겠어요? 여기? 안 떨어져 나가요. 거의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주 강력한 베이스가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 카르복실릭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COOH, CO2H. 사실 여기서부터 이걸 보고서는 일로 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보셨기 때문에 마치 이게 COO 해서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COOH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다들 미소를 띄우는 이유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 이걸 봤을 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요. 자, 단순히 이렇게 선을 긋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좀 뒤에 나오나 보다. 좀 뒤에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더블 본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였어? 더블 본드, 평면 구조죠, 그죠? 그래서 평면에 있는 거예요. 얘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평면 구조로 있다는 거였죠. 자,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거는 커먼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마틱 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팩 네임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컴파운드에도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아는 포미க் 애시드라고 불러요. 포미க் 애시드는 뭐라고 배웠죠? 개미산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왜 개미산이죠?
개미가 내놓는다고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개미가 이걸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걸 시스테마틱 네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슨 오익 애시드라고 붙여야 된다고 이 전에 아마 앞 챕터에서 잠깐 배웠던 것 같아요.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이름은 메세이노익 애시드예요. 메세인에다가 오익 애시드를 붙여서 메세이노익 애시드고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커먼 네임은 아스틱 애시드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집에서 빙초산 식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세이노익 애시드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프로피오닉 애시드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노익 애시드라고 이제 시스테마틱 이름이 이렇게 되고요. 뷰티릭 애시드인데 뷰타노익 애시드죠. 오케이. 발레릭 애시드, 카프로익 애시드, 아크릴릭 애시드 이것도 굉장히 공업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시드들이에요. 신테시스 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애시드들인데 이게 펜테이노익 애시드, 헥세이노익 애시드, 그 다음에 프로페노익 애시드라고 시스테마틱 네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스테마틱에서는 항상 번호를 붙여줬죠. 1번 카본이 어느 거예요? 1번 카본은 이쪽에 카보닐 컴파운드에 붙어있는 이 C가 1번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common nomenclature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쓰는 말 거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써요. 이 전에도 우리가 이 알파, 베타 잠깐 이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알파가 어떤 위치예요? 카보닐 카본 즉 펑셔널 그룹의 바로 옆에 있는 카본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래서 common nomenclature 할 때는 이 시스템을 쓰고 systematic 할 때 이제 넘버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건 뭐라고 붙여야 되냐? 몇 개 있어요. 카본이 백본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뷰테노익 애시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에 메톡시 그룹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2-메톡시 뷰테노익 애시드인데 이거는 커먼 네임으로는 알파 메톡시 뷰티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카본이 있으니까 펜테노익 애시드인데 세 번째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어서 3-브로모 펜테노익 애시드라고 하고요. 근데 커먼 네임에서는 베타 포지션이기 때문에 베타 브로모 발레릭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죠. 그러니까 헥사노익 애시드고 4-클로로 헥사노익 애시드 그렇지만 감마 포지션이라서 감마 클로로 카프로익 애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오익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카복실 카본 그러니까 카보닐 컴파운드에 있는 그 카본이 카본 넘버 1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이야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더 볼까요? 그래서 메세이노익 애시드, 포믹 애시드, 에테이노익 애시드, 아스틱 애시드, 프로페노익 애시드 다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복잡한 거 나왔는데. 이거는 몇 개 있어요? 3-메틸뷰타노익 애시드.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프로페노익 애시드예요. 중간에 더블 본드 있어서 프로페노익 애시드인데 세 번째에 페닐 그룹 즉 벤젠 링을 갖다 우리 페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페닐 2-프로페노익 애시드가 되죠. 자, 페닐 알라닌이 그래서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페닐 알라닌이 어디서 들어본 말인가요? 페닐 알라닌 아미노 애시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저 기억나죠? 페닐 알라닌 구조가 어땠겠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는 벤젠 붙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 좀 익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듣고 말을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렉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렉처가 누가 하는 렉처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웃죠? 기억을 잘 못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 한양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페셜 렉처들을 저희들이 많이 기획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들 모셔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셔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고 나시면 이제 잘 들었다 이제 그러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누구예요? 그러고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현상,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현상이 아니고 약간 서로의 그 액티비티에 대한 책임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듣는 사람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이. 그래서 이게 네이밍하는 게 좀 지루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항상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해요.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강조를 했고요. 얘는 뭐냐면 시나믹 애시드예요. 뭘까요? 시네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그 카푸치노를 먹고 싶을 때는 이걸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다음에 다이오익 애시드가 있죠. 다이오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다이오익 애시드예요. 다이오익 애시드는 뭐예요? 카복실 그룹이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세인 다이오익 애시드예요. 왜냐하면 카본이 2개 있어서 에세인 다이오익 애시드고 옥살릭 애시드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프로페인 다이오익 애시드라고 해서 말로닉 애시드라고 해요. 두 컴파운드 모두 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로닉 애시드는 말로닐 코에이로 변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그 인터메디트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패티 애시드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다른 패티 애시드 데리베티브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건 어때요? 일단 다이오익 애시드예요. 그죠? 다이오익 애시드인데 4개가 있죠. 카본이. 그래서 뷰테인 다이오익 애시드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2개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카본에 2, 3 다이 하이드록시 뷰테인 다이오익 애시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어때요? 이건 뭐냐면 타르타릭 애시드예요. 여러 번 했어요 이미. 그래서 레드 와인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포도 먹을 때 약간 그 상콤한 떫은 맛 같은 맛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음식에도 써요. 음식 넣을 때도 타르타릭 애시드 필요하다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헥세인 다이오익 애시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디픽 애시드라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카복실릭 애시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합성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일론 66을 만드는데 스타팅 머티리얼로 쓰는 애시드. 나일론 요즘 우리 나일론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나일론이 1900 몇 년에 처음 나왔죠 저게 아무튼 나와가지고 현대 사회의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지금 그 패브릭 지금 몇 년을 썼는데도 닳지 않고 구멍 안 뚫리는 그 이유가 그 안에 나일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방들 지금 백팩 다 들고 있죠? 전부 다 나일론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나일론 안 했을 때 뭘로 만들었어? 가방을. 광목이라고 들어봤어요? 카튼 중에서 아주 거친 카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거는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그 이제 목화죠. 면인데 면 중에 이제 광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거칠은 면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가방 만들었죠. 그럼 어때요? 한참 쓰면 찢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애시드였어요. 아로마틱 카복실릭 애시드 한번 볼까요? 링이 달려 있으면 아로마틱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이걸 이제 벤조익 애시드라고 그러고 이거는 2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고요. 이 경우는 벤젠인데 벤젠 다이카복실릭 애시드라고 얘기를 해요. 1, 2 해가지고 그다음 이거는 1,4가 되겠죠. 1,4 벤젠 다이카복실릭 애시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로마틱 애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고 이거는 펜탈릭 애시드고 테라프탈릭 애시드고 이것도 역시 다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애시드들 중에 하나예요. 아셀클로라이드 네이밍 한번 해볼까요?
커먼 네임은 아세틱 클로라이드인데 이 클로라이드라고 이제 뒤에는 다 클로라이드라고 붙이면 되고 나머지 그룹을 이제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 카본이 2개 있으니까 에세인이고요. 그 다음에 카보닐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세이노일 클로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펜타노일인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룹에 메틸이 달려있죠. 그래서 3-methyl pentanoyl chlorid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세틱 클로라이드 좀 전에 봤던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 경우 무슨 클로라이드 이렇게 되는데 4-nitrobenzoyl chloride가 됩니다. 1, 2, 3, 4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제 1, 2, 3, 4니까 4-nitrobenzoyl chloride 이렇게 돼요. 에스터 볼까요? 에스터는 커먼 네임 같은 경우는 에틸 아세테이트 되고요. 에틸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페닐 프로피오네이트 돼요. 페닐 프로피오네이트. 결국은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요 그룹하고 이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메틸 하나 둘 셋 3 브로모 뷰테노이트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카르복실 옥시젠의 옆에 있는 거를 따로 띄워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취급을 나머지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냐면 카르복실 아시드의 아이오닉 폼으로 연상을 하면 되죠. 이게 여기에 만약에 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가고 난 상태의 아이언으로 간주를 해서 에세노에이트라는 말로 에스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틸 에세노에이트, 페닐 프로파노에이트, 그다음에 메틸 3 브로모 뷰테노에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8 애시드를 떼고 8를 붙인다.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 그 다음에 여기는 아세틱 애시드인데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얘기를 붙이고 이 경우에는 여기는 알킬 그룹이 뭐예요? O 옆에 있는 게 아이소프로필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뭐예요? 벤조익 애시드죠? 그러면 아이소프로필 벤조에이트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줘야 되는 위치가 여기라는 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